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RN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설명을 맡은 저는 경상대학교 물리교육과 손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RNA를 처음 이해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RNA를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RNA에 관한 글쓰기 내용으로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A에 대한 이해입니다. RNA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RNA라는 걸 왜 하게 되었는가? 그 목적과 그 필요성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RNA에 집중하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재 교육은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문적 합리주의로 지식을 열심히 배우면 그 분과적인 학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학문적 합리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라든가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쪽의 인지과정 개발에 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필요성, 즉 흥미라든가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둔 교육 철학적 배경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즉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활동,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 또 다문화 사회에서와 같은 사회 재건주의 관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체험에 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의 세상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본다든가 하는 전문직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는 게 있었는데, 이 RN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역할을 미리 체험함으로 해서 이런 영재 교육에 관한 결과를 얻기 바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RNA를 좀 더 과학적으로 왜 여러분들 시기에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 두뇌는 대부분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두 머리의 바깥 껍질에 있죠. 여기 주름진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맨 뒤에 이 머리 뒤쪽을 만져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옆머리는 보통 기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감정이나 언어나 어떤 청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앞머리 부분은 전두엽이라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하고, 이 가운데 부분은 운동이나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 복잡한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좀 알기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러니까 사자가 사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어느 날 시베리아에 놀러를 왔어요. 근데 시베리아에서 처음으로 호랑이를 보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후두엽이 먼저 이 눈의 시신경을 통해서 맨 뒤에 있는 후두엽에서 이제 신호가 오게 되겠죠. 그럼 시각이 발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뇌에 들어온 신호가 어디로 가느냐? 척두엽으로 갑니다. 내가 저 동물을 본 적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져보겠죠. 이렇게 척두엽을 통해서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판단을 내려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될지, 가만히 있을지, 싸워야 될지. 그런데 아무래도 덩치라든가 발톱이라든가 기존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종합하니까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정엽을 사용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전 처음 만나게 되는 경험이나 이런 시각적인 것들은 대부분 척두엽과 전두엽과 두정엽이라고 하는 뇌의 모든 부분을 쓰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본 걸 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시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러면 다시 후두엽이 이제 자극이 오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척두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기억을 해냈잖아요. 도망갔다는 거. 그러면 이 전두엽을 쓰지 않고 바로 두정엽을 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 이 척두엽, 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이라는 이 세 가지 뇌의 부분만 쓰고 전두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전두엽을 쓰지 않으니까 이 뇌가 앞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소년기에 뇌가 다 자라지 않아요. 보통 청소년기의 뇌는 뒤에서부터 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갓난아이일 때는 시각이 제일 발달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뇌 전체가 발달하면서 전두엽이 보통 성장하는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17세에서 18세 정도예요. 그리고 25세까지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세, 18세 때부터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하거나 판단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 이 나이에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전두엽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후두엽, 측두엽 두 종류만 쓰게 되면 이건 암기예요. 우리가 보통 수학능력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 시험 자체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그 문제를 내가 이거 본 적이 있다, 내가 푼 적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바로 두 종류로 가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즉 전두엽을 거의 잘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전두엽을 활성화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런 쪽에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은 RNA가 그 전에 밝혀졌으나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이 뇌과학에 의한 것들이 좀 이후에 밝혀졌지만 RNA가 왜 더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RNA를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전두엽을 발달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활동이 고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해야만 대학 가서도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RNA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 가서는 발달시키려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매년 미래 교육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 곳이 있어요. 이 보면 CSN이라고 적혀 있죠. 예, 보통 NMC라고는 저 앞기관인데 저 NMC라는 기관이 뉴미디어 컨소시엄이라는 기관인데 이 전 세계 한 50개국이 가입돼 있는 전 세계적인 단체예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뭘 내느냐 주로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를 내는데 현재 2017년 게 나왔고 2019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2020년 것도 안 나왔고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아마 올 연말쯤엔 이제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이제 호라이즌 보고서라 그래요. K12는 킨더가르텐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 미래가 어떤 교육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보면 맨 밑에서 봅니다. 단기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으로 2018년, 19년이 되면 코딩 교육이 유행할 것이다. 코딩 as a literacy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교육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코딩 교육이 유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스팀 교육이 유행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스팀하고 코딩 교육이 유행이 될 것이고 올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뭐가 유행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갔지만 정상적으로 학교를 갔다면은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평가하는 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리디자인 러닝 스페이스라고 해서 학습 공간이 새롭게 조성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실 공간을 좀 바꿔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3D 프린터가 놓여지는 강의실도 있을 만큼 이런 교실 공간이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게 한 2024년까지 갈 걸로 보고 있고 2025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이노베이션, 컬처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학교 문화가 좀 혁신이 날 건데 그 혁신의 한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바로 Deep Learning Approach라고 돼 있어요. 깊게 공부하는 접근. 이걸 이제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심층 학습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Deep Learning Approach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협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콘텐츠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방법, 즉 학습 내용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협업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익히는 과정, 또 실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이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목표이자 목적이고 또 방법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맨 밑줄이 나와 있어요. 프로젝트 학습, 도전 학습, 탐구 학습 등의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강의하는 형태라든가 한 단원의 한 차시를 공부하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R&D도 일종의 프로젝트에 속하잖아요.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이 R&D 같은 과제 연구 또 프로젝트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용적인 암기보다는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자기주도 학습 등과 같은 이런 깊게 생각하는 고등 사고 기능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을 길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R&D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하게 과학실에서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회 글로벌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연구가 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을 익혀서 그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주제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유지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실제 세계에 대한 문제 사항은 아무래도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협업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 아랫부분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 창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R&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어요. R&D가 뭔지는 다 알 거고 왜 R&D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아까 뭐였습니까?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시기를 놓치면 나이 들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진학에 R&D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R&D는 여러분들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R&D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주제가 다 정해졌을 거예요. 그죠?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주제가 어떤 유형에 비슷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영재 교육에서 학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는 강의 형태로 해도 되고 물론 강의 형태로 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또는 프로젝트로 다 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즉 R&D를 진행하는 데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구에 관한 거예요. 이 탐구라는 거는 뭔가 열심히 자신이 개념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개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를 공부해 나가는 것도 저는 R&D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적절한 질문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그 개념을 확인하거나 개념을 좀 더 한층 더 높게 좀 더 고도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식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선정된 과제는 탐구 형태는 많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제 PBL이나 CPS 방식의 R&D를 하고 있을 거예요. PBL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문제가 자기가 발견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또는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문제 사항을 제시를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문제를 딱 정해주지는 않았으나 비구조화된 실제 문제라는 것은 문제 사항이 제시가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R&D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 교사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어떤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많고 에너지 관련된 어떤 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그에 관해서 진행을 할 경우 이때가 이제 PBL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PBL은 이제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 여기서 이 분야는 전문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인도하는 대로 뭔가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과정이 발달해져서 초인지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초인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초인지 능력이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그럼 뭘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걸 쌓게 되고 또 전문가의 약간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했던 문제 내에서 실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이런 경향들이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PBL 부분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형태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창의적 문제 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CPS라는데 이거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교수나 선생님이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니네끼리 한번 문제 정해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제일 어렵죠. 문제 찾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뭘 문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R&D를 하면서 문제를 정할 때는 궁금증을 해소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왜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학문적이 필요한지 필요성에 의해서 보통 문제를 많이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험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변인 통제입니다. 즉 어떤 독립 변인을 바꿨을 때 결과인 종속 변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실험 설계와 맞물려서 연구 문제를 정해야 되는 그런 좀 힘듦이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대학에 가서 R&D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하더라도 보통 PBL 방식으로 교수님들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했다고 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연구 방법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방법을 가지고 따라해 보거나 적용해 보거나 응용해 보는 거거든요. 실제 이 CPS는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험 장치도 스스로 고안해내고 실험 과정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뭘 길러주느냐? 바로 역량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S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CPS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직까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실험 방법이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허접해 보이거나 약간 뭐 유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본 경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실험을 설계하고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역량 함량이기 때문에 R&D가 R&D다우려면 CPS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게 좀 힘들면 PBL 방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PBL에 해당하는지 CPS에 해당하는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진행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둬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R&D에서는 도대체 내가 뭘 해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R&D를 통해서 지식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책에도 있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이 R&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들을 길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사고력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창의력, 문제해결력, 그 다음에 의사결정력,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사고력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팀원들끼리 뭔가를 결정할 때 또 뭔가를 문제를 찾아서 정리할 때 또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정할 때 이런 사고력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력입니다. 어차피 이 R&D는 긴 시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걸 잘 인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읽어야 되고 필기도 잘해야 되고 요약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조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성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학습 능력이라 그래요. 이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고력과 학습력은 꼭 R&D가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학습 과정을 통해서도 길러줄 수나 R&D만으로 길러 수 있는 것은 이 연구력과 표현력이라 볼 수가 있어요. 연구력이란 것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물론 사고력과 학습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독특하게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도서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도서관 기술이라는 것이 바로 참고문헌을 찾거나 다른 논문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본다거나 그리고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준비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바로 도서관 기술이 됩니다.
전문가에게 질문해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자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 커뮤니티 내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 결국 연구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해왔는가를 대한 문헌 조사도 필요하고 그 문헌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져올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R&E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 참고문을 찾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연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들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표현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잘하고 크게 했어도 남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거나 어필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널리 보급되거나 또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현력은 결국은 의사소통과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 그러면 말을 잘하거나 남의 말을 잘 듣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R&E를 통하면 세 가지 방식을 다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를 씁니다. 그게 바로 문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이따 설명했지만 연구 노트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나중에는 심지어 논문까지 쓰게 됩니다. 즉 이 R&E는 연구 노트, 연구 보고서, 연구 논문이라는 세 단계의 글쓰기 활동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계획서 단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통과되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R&E에서는 문서 작성하는 표현력을 기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하면 연구 노트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노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받고 뭐 우수작은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이공계 활동은 계획서, 연구 노트, 보고서, 논문이라는 크게 4개의 글쓰기 활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때 미리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 과학자가 되었을 때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R&E 관련된 심사를 수년간 거의 뭐 10년 넘었네요. 심사하고 이렇게 보면 글쓰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지도하신 분들 보면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지도하셨는데 그분들 역시 글쓰기 교육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건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지만 사실 글쓰기라는 것은 표현의 규칙과 약속을 따르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력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부분이 있어요. 언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뭐 포스터 발표도 있고 PPT 발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시각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 사진을 넣거나 데이터를 그려넣을 때, 즉 시각화 기술이 요즘 더욱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각 부분도 길러줄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R&E라는 걸 진행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사고력을 키우는 건지 학습력을 키우는 건지 연구력을 키우는 건지 표현력을 키우는 건지 이런 골고루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성공적인 R&E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역량을 키워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R&E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이제 글쓰기 단계로 보면 쉽게 이해되죠. 글쓰기 아까 계획서 쓰기, 연구노트 쓰기, 보고서 쓰기, 논문 쓰기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R&E 진행 과정도 계획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미 계획서는 이미 낸 상태고 수행 단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하는 즉 표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행, 표현이라는 단계가 있고 1번, 2번, 3번은 지금 됐어요.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죠? 뭐 주제 탐색하고 문제 발견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R&E의 중간에 주제 바꾸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바꾸는 거 허용합니다. 대부분은 허용하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부분이 잘못되었지만 나중에 또 사유도 설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여하튼 계획을 한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할 때 그럼 바로 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한 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주제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고 학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실험 설계를 합니다.
사실 긴 관찰을 성장을 요구하는 긴 관찰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실험 활동은 몇 주 내로 끝납니다. 뭐 짧으면 뭐 이틀 3일 만에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완벽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수행 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실패를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를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여러분들은 뭐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글에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보고서나 논문 같은 데 보면 자기 실패담을 계속 써요. 1차로 했더니 이렇게 실패해서 2차로 이렇게 개발했다. 그런 내용은 연구 노트에 쓰는 거지 연구 보고서부터는 성공의 결과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떤 고민과 어떤 결과를 했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장 과정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지 그걸 남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런 사람이 자꾸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제 그 실험 설계에 따라서 실행하고 결과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이 수행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 노트라고 그러고 그런 연구 노트를 보고서 나중에 다 정리되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이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객관적인 진실을 많이 담게 되는데 이 논문하고 헷갈려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지도한 경우는 마지막 단계가 보고서 생략하고 논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논문 형태로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연구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험했던 내용, 정리됐던 내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서술하는 것이고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논문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주장을 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발견해낸 해결책은 이거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관적 요소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성이 담보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R&D의 모든 진행 과정은 계획, 수행, 표현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이렇게 되면 보통 스케줄 같은 것도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지만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을 텐데 R&D를 어떻게 문제를 발견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지도하는 선생님 또는 교수님들이 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나가면서 만들었으리라고 믿어요.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발견할 때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문제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꽃가마가 뭐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뭐 이런 관련된 연구를 했다. 이건 사회 문화적 맥락에 맞지가 않아요. 현재 꽃가마 아무도 안 타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연구를 할 때는 의미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것도 왜 그러겠습니까? 현재에 필요한 그 역사의 어떤 증명이나 어떤 역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려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뭐 신문 기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또 잡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맥락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그냥 맹목적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상상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중요한 건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독창성을 좀 지내야 돼요. 남들 다 생각하고 남들 다 하는 거 이런 건 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이건 굳이 연구를 안 해도 사람들이 추론을 했어도 알 수 있는 해결책이다. 이러면 연구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구 문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현 가능한 내용에서 어떤 독창적인 요소를 뽑아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바로 가치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구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R&D가 하나 있었어요. 그 주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교실에 형광등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서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형광등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는가 했는데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에서는 형광등 쓰는지 모르지만 대학에서는 전부 다 LED 등으로 바뀌었어요. 그 LED 등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런 문제가 약간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거는 굳이 연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꽃가마 얘기도 같은 거예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지금 꽃가마 연구할 때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선정할 때는 실현성, 그 다음에 보통 실현 가능성이랍니다. 실현 가능성, 독창성, 가치성,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문제를 좁혀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해결해 나갈 때 중요한 거는 실험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실험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통 독창성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좋은 말을 써놨어요. 개념 설계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개념 설계라는 말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들을 섞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뭘 하는 방법, 과학적인 어떤 테크닉 기술들을 알았어요. 그 기술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내는 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산업계에서 또는 기술계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능력이죠. 그래서 저 책에 보면 개념 설계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가 롤러블로 올라가는 거. 이게 LED가 말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실은 어떻게 보면 개념 설계거든요.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실험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행이 될 때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D를 하면서 실패했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실패한 것이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과학 분야에 종사했을 때 큰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 이제 대학 선배님 중에 우리 실험실이 저도 이제 과학 실험실에 나왔는데 과학실에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리스그라피라 그래서 요즘 나노 리스그라피지만 이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할 때 이 빛을 쪼여 가지고 그 포토레지스트 바른 데서 이 회로를 구현하는 게 있어요. 뭐 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했던 그 물품들 있잖아요. 포토레지스트 뭐 메카수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분야예요. 그게 반도체 만드는 기술인데 그때 저희들이 실험실에 돈이 없다 보니까 자체 제작을 했고 그걸 늘 고쳐가면서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모터를 이렇게 돌려볼까? 뭐 노광양치를 이렇게 씌워볼까? 얘는 뭐 종이를 씌워볼까? 뭐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오늘날 하이닉스 반도체인데 SK 반도체죠. 예전에는 현대 반도체였거든요. 그 시대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 시대에 이제 그 회사를 갔는데 당시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위기에 봉착했고 새로운 기계 장비를 살 수가 없었어요. 삼성 반도체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 하이닉스 반도체 당시 현대 반도체에서 근데 그 선배님이 버려져 있던 기계, 그러니까 다 고물이 되어서 새로운 장비가 안 되는 거를 뭐 맨날 며칠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걸 뜯어 고쳐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기사도 났었어요. 별명이 6천억의 사나이라고. 그 장비를 고쳐서 시제품을 만들고 했던 비용이 6천억을 절감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분은 이제 뭐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직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념 설계를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너무 악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쌓기 정말 힘듭니다. 청소년 때부터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열심히 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진행 과정에서 제가 중요했던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실험 방법을 개념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꼭 장비가 없어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D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우리 R&D를 진행하게 되면 R&D 글쓰기 특강도 따로 있을 거예요.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R&D를 수행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글쓰기 계획서, 노트, 보고서,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미 계획서는 끝났기 때문에
이 노트 쓰기하고 보고서하고 논문 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백지 상태로 써도 되지만 연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연구 노트라는 게 나와요. 뭐 줄이 쳐져 있거나 뭐 방안지가 그려져 있거나 한데 대부분은 뭐 과제 쓰고 오늘 날짜 쓰고 오늘 하는 실험 쓰고 목적 쓰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쓰는 거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대충 써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빠지지 않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기록하고 점검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 진실성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실제로 이 연구를 했냐 안 했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에서 접했을 거예요. 뭐 교수 자녀가 R&D를 뭐 안 했는데 대학원생 도움으로 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 자녀들 중에 R&D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밝혀주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이 연구 노트였어요. 당시에 R&D에 참가하면서 일일이 실험 지도한 교수님들이 지시를 해서 자기가 그날 뭐 했는지 일지를 쓴 거죠. 이 일지가 있으면 대신해 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일지는 개인별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연구 노트 만드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도 노트를 썼죠. 뭐 엄청나게 썼죠. 그거 지금 살 수가 없죠. 이탈리아 국보이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권을 경매에 나왔는데 굉장히 비싼 값으로 여러분들 상상하는 금액 이상으로 빌 게이츠가 노트 한 권을 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트를. 그게 사실 연구 노트거든요. 그래서 연구 노트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면 중요해질 수가 있으니 차근차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연구 노트 다 버리고 한 권 가지고 있어요. 그거 돌아다 보면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열심히 고민했구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열심히 문제를 풀었구나. 계산을 했구나. 지금 보면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추억도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기 이번에 나오죠.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조, 변조 없이 써야 된다. 위조라는 것은 하지도 않았던 일을 쓰는 거가 위조고 변조는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실제로 23이 나왔는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한 20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그럼 20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수행 과정 및 결과가 있는데 나중에 누가 이 연구 노트를 보고 똑같이 따라 하더라도 해볼 수 있게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기호 쓴다 이거 안 돼요.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남들이 알까봐 왼손으로 뭐 거울 필터를 썼다 그러거든요. 왼손으로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울을 비춰야만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썼다고 하지만 그건 그 당시 이제 비밀이 많았던 시대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구 노트를 봤을 때 아, 이 학생이 남긴 걸 그대로 따라가도 똑같이 할 수 있겠네 이런 방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정과 삭제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하게 되면 다 수정했다, 삭제했다 표시 두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연구 노트는 진실성이에요.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중간중간에 막 아무런 표시가 없이 수정돼 있고 찢어져 있고 뭐 이 뭐죠? 마카펜 칠해져 있고 이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정 삭제 자료 부착 새로운 거 뭐 어떤 메모지를 붙여놓는다 할 때는 반드시 그거 붙인 날짜 수정한 날짜 하고 사인 서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뭐 우리 R&D 하는 게 뭐 그런 것도 상관없는데 이거 왜 해야 되냐인데 이게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실제로 대학원 가거나 과학자나 연구자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험 잘못하다가. 그 결국은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자기 서명하고 날짜 쓰는 거를 계속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 공간에 왜 사선을 끌까요? 그러니까 여백에 남아있다면 그걸 표시를 해서 이 부분 안 쓴다 표시해야 돼요. 이거 왜 그랬어요? 바로 진실성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걸 빈 공간에 남겨놓으면 나중에 첨가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새로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게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진다라는 전제로 가져가게 되면 여백 남으면 이렇게 사각형 한 다음에 X자 표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간 보존된 필기구 왜겠어요? 진실성이 가니까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필기구를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필로 쓰면 좋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볼펜으로 진한 볼펜으로
필기해서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같은 주의점만 지키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구글 가서 연구 노트 검색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뭐 사례들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또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텐데 보통 보고서는 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서론은 뭘 담느냐 조금 이따 얘기해 볼게요. 물론 이제 서론을 개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논문에서는 서론이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있고 토론이 있고 참고문헌이 있어요. 개요에는 그럼 뭘 담았느냐? 이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러죠. 이 실험 왜 할까요? 이 목적은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작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R&D를 한다면 이 R&D를 왜 했느냐 필요성이에요. 그럼 이 필요성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아까 연구 문제 선정에서 했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뭐 가치에 관한 거, 독창적인 거,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그런 필요성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실험은 뭘 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들 이제 연구 문제 같은 걸 쓰면 되죠. 뭐 이건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주제하고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주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명확하게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실험 자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변화시켰더니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은 이 실험을 보고서를 쓰는데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칙이나 이론인데 이때 이제 남의 거를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과정은 보통 실험 장치, 내가 쓴 실험 장치, 어떤 구조, 작동법이 뭐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게 되는데 그냥 매뉴얼 뺏겨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가 돼야 돼요. 물론 이때 내가 장치를 새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장비, 도식 이런 거 놓고 이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써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보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적으면 안 돼요. 그건 적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본인의 경험으로 소중한 경험으로 남겨두고 기본적으로 이 장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재료가 뭐였다. 이 정도에서 끝을 내야지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아두이노를 코딩하고 어쩌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적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는 당연히 우리 과학 실험은 뭘 하든 간에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결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표는 정량적인 데이터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찰을 본다거나 엄청난 많은 실험을 했다거나 보여줬던 표가 필요해요. 그럼 그래프는 왜 필요할까요?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한눈에 왜 알아봐야 될까요? 바로 X축과 Y축의 경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X와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가 써지는 거예요. 표 그리면 무조건 그래프. 물론 보고서는 그래도 돼요. 나중에 논문 쓸 때는 표 그리고 그래프가 완벽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내용을 내가 주장을 담아내는데 표가 훨씬 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더 중요하다면 표를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래프로 설득시키기 편하다. 그럼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둘 다 반드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 실험하다 보면 둘 다 그리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둘 다 그려요. 그것도 습관이 가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토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이론이 내 앞에 나왔던 이론과 일치되느냐 아니면 이게 오차가 왜 생겼을까 이런 종합적인 논의들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보고서를 논문 형태로 써도 됩니다. 논문 쓰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자료 만들기를 합니다. 발표 자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보시면 글이 막 엄청나게 많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이 화면 지금 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좁은 화면이기 때문에 글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보세요. 제가 앞으로 가볼게요. 왜요? 글자 많지 않아요. 주로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만드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안 읽어요. 제 설명을 자꾸 들으려고 하게 돼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잘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표나 그래프를 사용해서 그래픽을 사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키워드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요약.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발표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키워드만 갖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R&D 같은 거 발표하러 가면 학생들이 파워포인트에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그대로 대본처럼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본처럼 써놓으면 그거 읽기 급해요. 그리고 심지어 대본을 써갖고 대본 외운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파워포인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자기가 들려줄 수 있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늘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강의 하잖아요. 이 강의하는데 제가 내일 강의하면 또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모든 내용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즉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만들 때 지금 옆에 보면 상품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상품이 너무 귀찮잖아요. 발표하면 이걸 읽기 시작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옆에처럼 디자인, 매력, 유익한, 편리함, 그리고 여기 그림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만 딱 주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본인이 발표할 때 설명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디자인한, 매력, 유익함, 편리함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매력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게 바로 발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발표를 너무 글자 많이 쓰는 거, 물론 그런 게 필요한 분야가 있긴 있어요. 뭔가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때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수준에서는 주로 사진, 그래프,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 들려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목적이 다르고 발표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고 논문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는 거, 그걸 꼭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논문이 있어요. 연구 논문은 당연히 이 최종적인 성과입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쓸 때 가장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논문이 의의가 무엇인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가, 그리고 충분히 내가 문헌 조사를 해서 내 연구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남들이 다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 거야.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충분한 문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서 결과에 이르는 방법이 설득력이 있는가, 제대로 된 연구 방법을 썼는가, 명확한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 결과의 바탕을 두어서 전개되었는가. 실험 결과하고 결론이 완전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심지어 결과만 주고 결론 안 쓰는 게 많아요. 이거 진짜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이건 다음에 R&D 글쓰기 강의를 제가 하게 되면 명확하게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논문은 순서가 초록이 있어요. 한 10줄에서 12줄 쓰는 건데 그런 초록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론이 있고, 연구 방법이 있고, 연구 결과 및 논의가 있고, 결론 및 제언이 있고, 참고문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초록은 한 10에서 12줄 써요. 그러니까 한 줄씩만 쓰는 거야. 주제가 무엇이다, 뭘 알아보기 했다, 실험은 어떻게 했다, 관찰을 했더니 결과가 한 2-3줄 나오겠죠. 결론 한 2줄 나오겠죠. 그다음 핵심 키워드. 그럼 이거 총 12줄 이내에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초록을 보면 아, 이 연구는 이런 걸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 서론이라는 것은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연구를 왜 했고,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위치가 무엇이며, 이 연구에 사용된 이론은 무엇이냐. 물론 이론적 배경을 뒤로 따로 빼기도 합니다. 너무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근데 보통 같이 넣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이거를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지, 학문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이 뭐다를 밝혀내야 되고, 맨 밑에 가면 연구 문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세웠다. 여기서 연구의 독창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구 흐름과 문헌 조사 내용, 이론적 배경을 잘 다루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궁금해서 했다. 이 동기를 주로 쓰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동기 쓰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네가 왜 그걸 시작되니까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연구가 가진 의의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이거를 서론에서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아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 배경, 도구, 장비, 진행 과정 씁니다. 연구 결과도 아까 얘기했듯이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표나 그래프, 통계 분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때문에 사실 기록이 이루어지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쭉 나오고 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결론 그래갖고 첫 번째 뭐 어떤 실험에서 뭘 했다, 두 번째 뭘 했다, 세 번째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묶어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장이에요. 그게 결론이고요. 그럼 결론을 어떻게 맞추느냐? 논문 제목을 딱 읽어보고 결론을 딱 읽었을 때
그게 답이 돼야 돼요. 문제와 답이 돼야 돼요. 뭐뭐뭐에 관한 연구,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보통 논문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논문 딱 제목 보고 맨 뒤에 결론을 찾습니다. 근데 결론이 없어요. 결과만 있어요. 그러면 논문을 잘못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구 제목하고 이 결론을 맞추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쓰게 됩니다. 이런 참고문헌을 쓸 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이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했다고 치면 그 분야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글을 읽거나 심사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 분야 모두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물리를 하지만 물리 분야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용어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제목 있죠. 열기반 분자 운동에 따른 정적 유체 속에 있는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이게 누구의 논문 제목일까요?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 빛의 변형과 생산에 관한 발견적 관점에 관하여. 이 둘 다 같은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논문 제목이에요. 첫 번째가 브라운 운동에 관한 거고 두 번째가 강전 효과에 관한 거예요. 논문 제목은 안 어렵죠. 강전 효과 했으면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딱 제목 보면 이 무슨 연구를 하는 거구나 알게 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약어를 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약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심사하러 가면 늘 느끼는 게 약어를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도 자꾸 그 약어를 쓰는데요. 약어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논문에 밝히거나 설명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도 잘 써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론 얘기도 했었죠. 결국 초록, 서론에서 이 논문이 이 연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결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구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는 보통 표절, 변조, 위조, 부당한 중복해제, 부당한 저자 표시가 있어요. 표절은 남의 거 뺏기는 거고 변조는 데이터 고치는 거고 위조는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당한 중복해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R&D를 진행하는데 이 R&D를 가지고 만약에 무슨 뭐 있잖아요. 삼성 휴먼테크 뭐 이런데 뭐 논문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논문 대회라든가. 물론 그 대회 자체가 어떤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두 개 동시에 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YSC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개의 어떤 수행 과제를 두 군데 동시에 나간다. 이를 부당한 중복 게재라 그래요. 보통 이제 학술적으로 따지면 한 번 연구해서 A 논문 학술제 내고 B 논문 학술제 동시에 게재 내고 둘 중에 하나 붙겠지. 이게 부당한 중복 게재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 많이 일어날 이유 중에 하나가 1타 3피는 거 있죠. 한번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뭐 과제 연구도 내고 YSC에도 내고 뭐 R&D도 하고 뭐 저기 뭐 무슨 논문 대회도 내보내고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안 걸릴 걸로 생각하죠. 이 학문 분야의 세상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걸리면요. 부정한 연구자가 되어서 그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는 뭐냐면 연구에 하나도 기여하지 않았는데 마치 기여한 것처럼. 얘는 우리 같은 모둠인데 하나도 기여 안 했으나 처음에 이름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부당한 저자 표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넣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이름 넣는 것도 문제고 기여했는데 이름 안 넣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둘 다를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표절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많잖아요. 이 표절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인용해왔다는 것을 남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용하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해서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본문에 인용을 했으면 맨 뒤에 참고문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인용할 때는 뭐 글 쓰고 가로 열고 사람 이름 가로 콤마 연도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손정우 콤마 2018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맨 뒤에 논문에 가면 손정우 가로 열고 2018 그 다음에 글 제목
책 제목,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예가 있는데 보시면 사람 이름 가로 열고 연도 그 다음에 글의 제목, 책 제목, 페이지입니다. 둘 다 같은 방법이에요. 논문뿐만 아니라 뭐 학술지도 똑같고 그 도서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책 전체를 했을 때는 이제 글 제목이 필요 없겠죠. 바로 책 제목 나오면 되고. 그래서 사람 이름, 연도, 글 제목, 책 제목,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중간에 물을 마실 정도인데 아무래도 중간에 이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물 마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긴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아랫니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